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마음입니다. 이번 겨울은 생각보다 춥지 않은 것 같아요. 12월에 한번 많이 추워서 이번 겨울은 정말 춥겠구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춥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온도를 17도, 18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살짝 춥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춥지 않다고 느끼는 건 책 읽는 마음을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의 유혹 세 번째 시간 낭독해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이탈리아에 도착한 4명의 여인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이 있었죠. 그 4명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2편의 이야기를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편 레이디 캐럴라인은 벽에 앉아 자신이 앉은 자리에 관해 생각해보고 있었다. 흉벽 꼭대기에 있는 정원은 멋졌지만 그 때문에 방해받기 쉬웠다. 홀과 식당 2곳 모두에 정원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으므로 언제고 다른 사람들이 정원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았다. 정원을 오롯이 차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피셔 부인은 아주 좋은 방을 꿰찼을 뿐 아니라 꽃이 만발한 흉벽과 망루도 독차지했다. 윌킨스 부인과 아버스넛 부인이 갈 수 있는 장소는 많았다. 캐럴라인이 보기에 적어도 작은 정원이 2개는 더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성이 서 있는 언덕 자체가 산책로와 벤치가 있는 정원이었다. 그러니 이곳을 독차지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듯했다. 캐럴라인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그 어느 곳보다 제일 마음에 들었다. 정원에는 박대기 나무와 우산소 나무가 있고 프리지어와 백합이 있으며 핑크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위석류도 있었다. 낮은 벽은 앉기 편했고 세면의 경치도 아름다웠다. 동쪽으로는 바다와 산맥이, 북쪽으로는 깨끗하고 조용한 작은 항구 맞은편 마을과 흰 집과 오렌지 과수원이, 산지한 언덕이, 서쪽으로는 산 살바토레를 본토와 연결하는 얇은 땅과 푸르고 어둑어둑한 프랑스로 이어지는 제노바 너머의 넓은 바다와 해안선이 보였다. 그렇다. 캐럴라인은 이곳을 온전히 독점하고 싶었다. 그들이 각자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가지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았다. 캐럴라인은 따로 떨어져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야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조건을 좋아해야 한다. 때로 몰려다닐 이유는 무언가? 그런 생활은 영국에서 친척들과 친구들 틈에서 할 만큼 한 것이다. 참 많은 사람이 늘 함께 있기를 강요했다. 그들에게서 4주 동안 성공적으로 탈출해 놓고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과 왜 계속 몰려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캐럴라인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그 2 여인은 산책하러 갔다. 그리고 피셔 부인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이 얼마나 쾌적한 환경인가.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깊은 숨을 내뱉으려는 찰나 누군가가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설마 피셔 부인이 함께 있고 싶어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 피셔 부인에게는 그 아름다운 흉벽이 있지 않은가. 부인이 그 흉벽을 꿰찼으니 거기에 있어야 마땅했다. 그곳과 응접실에만 있는 게 싫어서 이 정원까지 차지하려 한다면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닐 터였다. 다행이었다. 피셔 부인이 아니고 요리사였다. 캐럴라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앞으로도 자기가 계속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걸까? 이젠 캐럴라인에게 손을 흔드는 저 2 여자 중 한 명이 그 일을 맡아야 마땅했다.
요리사는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불안한 심정으로 주방에서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하는 수 없이 피저 부인에게 갔지만 부인은 손사래를 쳤다. 이제 요리사는 음식 메뉴를 정해줄 책임 있는 사람을 찾아 온 집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 프란체스카에게 말해줘서 마침내 레이디 캐롤라인이 있는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이 요리사를 산살바토르에 데려온 사람은 도미니코였다. 요리사 코스탄차는 광장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도미니코의 사촌 여동생이었다. 코스탄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오빠의 레스토랑 일을 도왔기 때문에 한낮에 레스토랑으로 몰려오는 카스타네토 노동자들이나 일요일에 찾아오는 메차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기름기 많고 신기한 이탈리아 음식들을 잘 알았다. 나이 50살에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민첩하며 말 많고 비쩍 마른 독신자 코스탄차는 레이디 캐롤라인이 그때껏 본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웠다. 도미니코도 그렇게 생각했다. 도미니코를 돕는 그의 조카 주세페라는 소년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를 돕는 도미니코의 여자 조카 안젤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본인도 캐롤라인이 절세 미인이라고 감탄했다. 4명의 여인을 모두 본 도미니코와 프란체스카는 뒤에 도착한 부인 2사람도 매우 아름답지만 먼저 도착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과 비교하면 그들은 최근에 설치한 전기유와 비교되는 촛불 같고 주인이 지난번 방문 때 마련해준 멋진 새 욕실과 비교되는 양철 욕조와 같다고 생각했다. 레이디 캐롤라인은 요리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늘 그렇듯 캐롤라인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도 상대방은 자신의 말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태도로 받아들였고 코스탄차는 여기 성모 마리아의 헌신이 있다고 2손을 들어 올리며 놀라워했다. 레이디 캐롤라인이 코스탄차에게 쌀쌀맞은 태도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코스탄차는 천상의 음악과도 같은 목소리에 기뻐하며 고개도 똑바로 들지 못했다. 코스탄차는 혹시 계속될 수도 있는 음악을 잠시 기다린 뒤 메뉴 주문을 받으려고 아가씨 어머니에게 갔지만 받지 못했다며 캐롤라인에게 주문을 부탁했다. 그분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레이디 캐롤라인은 펄쩍 뛰었다. 목소리가 고운 여자가 내는 슬픈 울부짖음 같았다. 코스탄차는 동정심이 일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없는 고아인가? 레이디 캐롤라인이 코스탄차의 말을 끊고는 자기 어머니는 런던에 멀쩡히 살아있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코스탄차는 그 젊은 여인이 어머니 없는 삶을 겪지 않은데 신부와 성자들께 감사를 드렸다. 분명 젊은 여인에게 남편이 있으리라 코스탄차는 확신했다. 남편에 대해서 묻자 레이디 캐롤라인이 쌀쌀맞게 말했다. 아니요, 전 결혼 안 했어요. 캐롤라인은 아침에 하는 시시껄렁한 농담보다 남편 이야기를 더 싫어했다. 친구들과 친척들, 심지어 신문에서까지 모두들 틈만 나면 캐롤라인에게 자신의 남편들 이야기를 들먹이며 압박을 가했다. 결국 어찌됐든 오직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기라면 특히 남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12번은 결혼하고도 남았다. 캐롤라인이 부드럽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자 가까이 서 있던 코스탄차는 동정심이 일었다. 저런 가벼워라. 코스탄차는 캐롤라인의 어깨라도 두드려주려고 앞으로 다가섰다. 희망을 가져요. 아직 시간은 있지요. 레이디 캐롤라인은 자신의 어깨를 토닥이려는 그 행동을 피해 쌀쌀맞게 반응했다. 코스탄차는 그녀의 쌀쌀맞은 반응에 깜짝 놀라며 곧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이런저런 요리에 제안을 했다. 하나같이 감탄할 만하고
비싸고 고급스러운 요리였다. 레이디 캐롤라인은 그것들이 비싸다는 사실도 모르고 당장 몇 가지를 골랐다. 모두 맛있을 것 같았다. 갖가지 어린 채소와 과일, 버터와 크림,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들이었다. 코스탄차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이 많은 손님을 대접해보았지만 특히 영국인들의 매너가 좋더라는 말을 덧붙였다. 사실 코스탄차는 영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영국인들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그들은 항상 준비된 자세로 주문을 했고 돈을 아끼지 않았으며 불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다. 이쯤 되자 레이디 캐롤라인은 너무 과하게 주문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중 크림을 주문 목록에서 빼버렸다. 그러자 코스탄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에겐 젖소를 키우는 사촌이 있었고 크림은 사촌의 소한테서 나오는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닭고기도 먹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레이디 캐롤라인이 말했다. 코스탄차의 얼굴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오빠가 뒷뜰에서 닭을 키웠고 당장 여러 마리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참,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볼 때까진 딸기도 준비하지 마세요. 레이디 캐롤라인은 지금이 4월 초이고 햄프스테드 사람들은 가난할 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녀들은 분명 가난할 거야. 그렇지 않다면 왜 햄프스테드 같은 곳에 살겠어? 이제 가보세요. 레이디 캐롤라인이 불쑥 말했다. 그런데 이 퉁명스러운 말조차도 너무나 달콤하게 들린 나머지 코스탄차는 마치 칭찬을 받은 것 같았고 크림과 닭고기에 실망한 것도 잊은 채 감사 인사를 한 뒤 미소를 지으며 멀어져 갔다. 이러면 안 돼. 난 요리를 주문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이젠 안 하겠어. 레이디 캐롤라인이 생각했다. 레이디 캐롤라인이 코스탄차를 다시 불러세웠다. 코스탄차가 달려왔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불리는 것을 듣자니 그녀는 황홀해했다. 제가 주문한 건 오늘 점심과 저녁까지예요. 그 후부턴 다른 분들께 주문을 받아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레이디 캐롤라인은 계속 주문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집에서도 주문이나 명령을 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누구도 캐롤라인에게 뭘 하라고 요구할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런 따분한 행위가 단지 이탈리아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캐롤라인에게 맡겨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피셔 부인이 거절하면 두 여자가 그 일을 맡는 게 옳았다. 물론 피셔 부인 자체가 그런 목적에 잘 맞는 사람이었다. 부인에겐 유능한 가정주부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도 그러했다. 비록 전달되는 도중에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신랄하게 최후 통첩을 했고 축복을 내리듯 우아하고 자애로운 태도였으나 얼른 가라는 식으로 위압적인 눈빛을 보였는데도 코스탄차가 여전히 머리를 한쪽으로 조아린 채 기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광경에 캐롤라인은 짜증이 났다. 이제 그만 가요. 레이디 캐롤라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외쳤다. 그날 아침 캐롤라인의 방에는 코스탄차처럼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파리가 한 마리 있었다. 보이는 건 딱 한 마리였지만 여러 마리가 있을지도 몰라서 동틀 무렵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다. 파리는 캐롤라인의 얼굴에 붙으려 했고 캐롤라인은 파리가 붙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어찌나 끈질기던지 잠이 깬 뒤 다시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캐롤라인은 파리를 때려잡으려 했지만 녀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유유히 빠져나갔고 캐롤라인은 자기 손만 아파했다. 파리는 바로 다시 돌아와서 왱왱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뺨에 앉았다. 이번에도 손으로 때려잡으려 했지만 파리는 우아하게 몸을 빼내 달아났고 캐롤라인은 자기 뺨만 때린 꼴이 되었다. 결국 그 녀석 때문에 캐롤라인은 옷을 입고 일찌감치 방에서 나와버렸던 것이다.
캐롤라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서 프란체스카에게 얼른 모기장을 쳐달라고 말해두었다. 그녀는 사람들도 파리와 같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그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캐롤라인은 사람들을 찌푸린 표정과 말로 내리쳤지만 그들은 파리처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피해 달아났다. 하긴 캐롤라인이 때려잡으려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하니 사람들은 파리보다 더했다. 적어도 파리는 잠시 도망이라도 갔지만 사람들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숨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런 피곤한 일을 캐롤라인은 지금 4월에 또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살바토르에서는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런 성가신 일이 또 생겨 그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사실 런던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사진에서 본 산살바토레는 아름답고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산살바토레에 온 지 고작 하루 만에 캐롤라인은 여기가 전혀 텅 비어 있지 않고 영국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날에는 피저 부인이 거의 내내 붙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단 10분도 혼자 평화롭게 있지 못했다. 콘스탄차가 요리를 해야 해서 떠났지만 그녀가 가기 무섭게 이번엔 도미니코가 다가왔다. 식물에 물을 주고 벌어진 가지를 끈으로 묶기 위해서였다. 정혼사로서 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캐롤라인 바로 옆에서 계속 물을 주고 정리한다는 게 문제였다. 그는 주변을 계속 얼쩡거렸고 과할 정도로 물을 주었으며 곱게 자란 식물들을 묶고 또 묶었다. 그가 웃으며 아침 인사를 하자 캐롤라인도 웃으며 응대했다. 그 바람에 도미니코는 가족과 아내와 어머니와 그의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임무를 잊고 이 젊은 여인의 발에 키스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다행히도 도미니코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일하는 내내 말은 할 수 있었다. 그는 알고 있는 정보란 정보는 모조리 읊었고 조금이라도 더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싶어서 몸짓까지 하느라 물 주는 일은 더디기만 했다. 레이디 캐롤라인은 잠시 참았지만 이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벽에서 내려와 정원의 반대편 끝으로 갔다. 나무 쉼터에 편하고 낮은 등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캐롤라인은 의자 하나를 돌려 도미니코를 등진 채 제노바로 향하는 바다를 보고 싶었다. 그녀가 원하는 건 그저 이런 사소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일쯤은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으리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캐롤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던 도미니코가 캐롤라인의 의자에 다가오는 걸 보고는 그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의자를 들어 올리며 어디에 놓을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캐롤라인은 이렇듯 받들어 모셔지고 편안하도록 살펴지고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질문받고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았다. 캐롤라인은 도미니코에게 퉁명스럽게 굴었다. 그랬더니 도미니코는 햇빛 때문에 캐롤라인의 머리가 아픈 거라 결론을 내리곤 바로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햇빛 가리개와 쿠션과 발 받침대를 가져왔다. 어찌나 능숙한지 타고난 신사 같았다. 캐롤라인은 체념하곤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도미니코에게는 도저히 불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렸을 텐데 도미니코는 똑똑하고 유능했다. 캐롤라인은 집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도미니코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다. 또한 그의 태도는 확실히 유쾌했고 매력적인 사람임에는 틀림없었다. 다만 캐롤라인이 혼자 있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다. 캐롤라인은 눈을 꼭 감았다. 그래야 자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도미니코가 돌아갈 것 같았다. 낭만적인 이탈리아 남자 도미니코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눈을 감은 캐롤라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는 넋을 잃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캐롤라인은 주변이 조용해지자 도미니코가 가버렸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눈을 떴다. 그런데 도미니코가 아직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저 머리가 좀 아프네요. 캐롤라인이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다. 아마 해가 강한데 모자를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 자고 싶으니까 좀 혼자 있게 해줄래요? 아, 예, 그러지요. 도미니코가 조용히 멀어졌다. 캐롤라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을 떴다. 유리문이 조용히 닫히는 걸 보니 도미니코는 그 자리를 떠났을 뿐 아니라 캐롤라인이 방해받지 않고 정원에 혼자 있게 해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이제야말로 혼자 있게 될 것 같았다. 아주 이상하고 세상 누구보다 스스로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캐롤라인은 생각이란 걸 해보고 싶었다. 이전엔 생각 따위를 해보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르러 다른 것들은 별 부담 없이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캐롤라인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없는 곳에서 모든 걸 잊은 채 밥 먹을 때만 겨우 몸을 일으켜가며 햇볕 따뜻한 곳에서 4주 동안 오로지 잠만 자고 싶다는 일념으로 산살바토르에 왔다. 그리고 이 이상하고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힌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전날 저녁에는 별이 아름다웠다. 캐롤라인은 저녁 식사 후에 비셔 부인 혼자 백합이 가득한 곳에 성벽에 앉아 견과류와 와인을 즐기게 놔두고는 꼭대기 정원으로 나가 어두운 만을 내려다보았다. 문득 그녀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소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캐롤라인은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별을 본 적은 있어서 별과 어두움이 특별한 감정을 지어낸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혼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소음이라니. 갑자기 이래도 되는 걸까? 캐롤라인은 궁금했다. 오랫동안 캐롤라인은 자신의 삶이 소음이란 걸 알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굉장히 과장된 것 같았다. 사실 소음이 너무 과해서 잠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그리고 아마 영원히 귀가 멀어버릴 터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소음뿐이라는 그 생각을 하다니. 전에는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외로워졌다. 캐롤라인은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롭긴 싫었다. 그 둘은 매우 달랐다. 외로움은 가슴속이 아리도록 상처 입는 것이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파티에 가게 되는 것이었다. 최근 한두 번은 파티조차 캐롤라인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외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하게 된 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말이 될까? 캐롤라인은 자러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캐롤라인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파리를 쫓아냈고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정원에 나갔는데 똑같은 감정을 느낀 것이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지금까지의 삶이 요란했을 뿐 아니라 공허하기까지 했다는 기분 나쁜 의심이 다시 그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만약 그녀의 황금기였던 지난 28년이 단지 의미 없는 소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면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소설에서 지겹게 언급하듯 멈춰서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인 듯 했다. 캐롤라인은 28년을 아직 한 번밖에 살아보지 못했다. 아마 한 번 더 28년을 살면 피셔 부인처럼 될지도 모른다. 두 번 더 살면 아마 죽어 있을지도 모르고. 캐롤라인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그녀의 어머니가 알았다면 걱정했을 것이다. 캐롤라인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퍼부었다. 아버지 역시 딸을
한없이 사랑했으므로 마찬가지로 염려했을 것이다. 모두 그녀를 애지중지했다. 그래서 캐롤라인이 하녀도 없이 이탈리아에 가서 광고로 만난 이상한 사람들과 한 달 내내 지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심하게 유난을 떨어서 캐롤라인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됐을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캐롤라인의 어머니는 딸이 떠나는 걸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딸이 그런 일을 계획하다니 너무 이상했고 뭔가에 실망했다는 표시 같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신경쇠약 직전이 아닐까 의심했다. 캐롤라인의 어머니가 이 자랑스럽고 지켜보기만 해도 즐겁고 모든 희망의 원천인 딸이 혼자 앉아서 28년이 3번 지났을 때를 상상하며 텅 빈 지중해를 바라보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정말 슬퍼했을 것이다. 피셔 부인이 독점한 응접실은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방이었다. 피셔 부인은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고 그 응접실이 자신의 것임을 기뻐했다. 바닥에는 타일이 깔려 있었고 벽은 베이지색이었으며 호박색 상감 가구와 표지가 아이보리나 레몬색인 읽기 편한 책들이 있었다. 제노바로 향하는 바다를 굽어보는 큰 창문, 흉벽과 진귀하고 매력적인 조망탑으로 나갈 수 있는 유리문이 있었다. 그 안에는 의자 여러 개와 필기용 테이블이 놓인 방이 있었고 탑 반대편은 대리석 의자가 있는 흉벽 끝이어서 서쪽만과 스페치아만이 시작되는 지점을 볼 수 있었다. 남쪽으로 넓게 펼쳐진 바다의 두 구간 사이에는 산 살바토레보다 높은 언덕이 있었다. 그곳은 작은 반도의 끄트머리로 꼭대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성과 밋밋한 탑이 있었는데 모든 게 그림자에 잠겼을 때도 그쪽은 여전히 일몰이 눈부셨다. 피셔 부인은 편한 곳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서 기뻤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돌로 만든 작은 여물통이나 작은 석관 같은 용기에 꽃도 잔뜩 심겨 있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흉벽은 그곳으로 연결되는 두 번째 유리문만 없다면 부인이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천천히 오르내리거나 쿠션을 올려놓고 대리석 의자에 앉아있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두 번째 유리문은 이 완벽한 사생활을 망쳤고 그 장소가 오롯이 피셔 부인만의 것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피셔 부인과 레이디 캐롤라인 모두 너무 어둡다고 거절했던 둥근 응접실에 붙어 있었다. 아마 햄프스테드에서 온 여자들이 그 응접실에 앉아 있게 될 텐데 그들이 거기에만 있지 않고 유리문으로 나와서 자신의 흉벽을 침범할까봐 걱정이었다. 그러면 이 흉벽의 가치가 훼손되어 버릴 것이다. 피셔 부인이 아는 한 흉벽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끓거나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방 안에서 밖으로 내다보기 쉬우면 분위기가 영 망가질 것 같았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완벽하게 편하게 지낼 수 없었다. 피셔 부인이 원하고 확실히 누르고 싶은 권리는 사생활이었다. 부인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할까? 그리고 피셔 부인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자신의 사생활도 풀어놓아야 할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셋 중 누구와 그런 사이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부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과거의 일 외에는 거의 없었다. 과거가 현재보다 우위에 있다니 놀라웠다. 런던에 있는 친구들은 나이에 걸맞게 속이 꽉 찼고 부인과 같은 추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말이 잘 통했으며 부인처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도 있었다. 부인은 세대가 다르고 경험도 일천한 세 사람과 이탈리아에서 잡담이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말이 잘 통하고 성숙한 친구들한테서 벗어난 게 아니었다. 그저 4월의 런던을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훌쩍 떠나온 것이었다. 두 사람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 주택가로 부인을 찾아왔을 때 부인이 했던 말, 즉 부인은 산살바토레의 햇빛을 받으며 혼자 앉아 옛일을 추억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했던 말은 완전히 사실이었다. 부인이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그들도 익히 알고 있었다. 쉽게 말했고 그들도 분명히 이해했다. 그러니 부인은 그들에게 둥근 응접실 안에서 머물고 자신의 흉벽으로는 불쑥 나오지 말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줄까? 그런 의심 때문에 오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나마 점심시간 무렵이 되어서야 괜찮은 방법을 찾아냈다. 부인은 당장 프란체스카를 불러 느릿하고 위험 넘치는 이탈리아어로 둥근 응접실 유리문에 가리개를 닫으라고 명령한 다음 프란체스카와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좀 전보다 훨씬 어두워졌지만 프란체스카가 보기에 부인은 왠지 어두워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았다. 그렇게 하고도 빛이 들어올 수 있고 좁고 기다란 창문이 있었다. 부인은 그리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도 문을 가로질러서 장식장을 놓아달라고 지시했다. 이 정도면 흉벽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도미니코를 불러 꽃이 가득 담긴 돌 화분을 유리문 바깥쪽 문 앞에 가져다 놓게 했다. 이렇게 해두면 안쪽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도미니코가 쭈뼛거리며 물었다. 그렇게 해두면 그 문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피셔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아무도 꿈도 못 꿀 거야. 이제 부인은 응접실로 돌아가 그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의자를 놓고 앉아 이제야말로 완벽해진 흉벽을 평온한 마음으로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부인은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만 하면 이곳이 호텔보다 훨씬 싸고 더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걸 정리정돈해 아주 기분 좋은 상태가 되었고 방값이 일주일에 3파운드니까 하루 8실링으로 흉벽과 망루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어서 기뻤다. 어느 다른 호텔에서 하루 8실링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실컷 목욕도 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겠는가? 물론 아직 음식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신중하면서도 음식은 훌륭해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애를 써주면 비용과 음식의 질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었다. 하인들의 급료는 유리한 환율 덕분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니 걱정되는 건 오로지 음식뿐이었다. 너무 과하다 싶은 징후가 보이면 비용을 담당하는 캐롤라인에게 매주 각자 합리적인 금액을 건넨 뒤 쓰지 않은 돈은 돌려받고 만약 넘치면 음식 공급자가 책임지게 할 생각이었다. 피셔 부인은 부유했고 나이에 걸맞은 안락함을 추구했지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싫어했다. 부인은 형편이 좋고 선택받은 삶을 살았기에 런던 부유층이 모여 사는 곳에서 롤스로이스를 굴리며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인은 그런 욕심은 없었다. 부유한 동네에 있는 집과 롤스로이스가 주는 안락함보다는 그녀에게 활력이 필요했다. 많이 가지면 돈으로 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걱정이 뒤따랐다. 길끝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 수수한 프린스 오브 웨일즈 주택가에서 피셔 부인은 야수 같은 남자 하인이나 자선을 바라는 모금 운동가들에게 낚이지 않고 비싼 비용에 대한 걱정도 없이 진정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었다. 피셔 부인이 쓰는 연간 생활비는 적었다. 그녀의 집은 유산으로 상속된 것이었다. 부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키풍 용단이 깔린 식당 안을 걸었다. 어릴 때부터 벽난로 선반 위에 있던 멋지고 검은 대리석 시계를 보며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벽에는 이미 고인이 된 저명한 친구들의 사진이 꽉 차 있었다.
사진의 주인공들이 사진 아랫부분에 직접 서명을 해서 부인이나 부인의 아버지에게 준 것들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젓갈색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 앞에는 수족관들이 놓여 있었다. 그 수족관으로 부인은 바다에 관한 지식을 배웠고 거기에서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금붕어들이 아직도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다. 그것들이 옛날에 있던 것과 같은 금붕어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금붕어도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혹은 금붕어를 위해 마련한 심해 식물 뒤로 이따금 금붕어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것들로 대체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피셔 부인은 혼자 있을 때 그 금붕어가 칼라일과 관계 있는 금붕어들인지 아닌지 가끔 궁금했다. 부인은 그날 일을 환하게 기억했다. 그날 칼라일은 잔뜩 열이 오른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금붕어들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주먹으로 유리를 쳐서 금붕어들을 달아나게 했다. 그러고는 도망가는 금붕어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칼라일은 참으로 대단했다. 어쩌면 그렇게 꽥꽥 소리를 질러댈 수 있는지 대단히 신선하고 굉장히 장엄했다. 이젠 누가 그의 옆에 있어줄까? 누가 그와 관련된 일화를 말해줄까? 누구보다 재능이 많던 부인의 아버지는 말했다. 토마스 칼라일은 불사신이야. 여기 있는 이 세대는 의심이 들어도 목소리를 거의 높이지 않았다. 더 최악은 목소리를 높이려는 수고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토마스 칼라일의 책을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피셔 부인도 최근엔 그의 책을 읽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분명히 읽었으니 요즘 세대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부인은 토이펠스 드레크라는 재단사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칼라일이 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당연히 잊었지만 읽은 기억은 확실히 있었다. 피셔 부인이 회상에 잠겨있는 동안 종이 울렸다. 그녀는 저절로 침실로 가서 손을 씻고 머리를 매만졌다. 늦어서 테이블 머리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바랄 수 없으니까. 특히 그 윌킨스 부인이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피셔 부인이 식당에 맨 먼저 도착했다. 프란체스카가 흰 앞치마를 두르고 뜨겁고 윤기 나는 마카로니가 담긴 거대한 접시를 들고 서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와서 먹지 않았다. 피셔 부인은 엄숙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자, 여기 음식을 좀 가져다 줘요. 피셔 부인이 말했지만 프란체스카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체스카가 피셔 부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4명 중에서 피셔 부인을 가장 덜 좋아했다. 아니, 사실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여태 한 번도 웃지 않은 사람은 피셔 부인밖에 없었으니까. 늙었고 예쁘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웃을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지만 친절한 부인들은 이유가 있든 없든 웃어주었다. 사람들은 행복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어서 웃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4명의 숙녀 중에서 피셔 부인만은 행복해질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프란체스카는 생각했다. 그래서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못하고 뚱한 표정으로 피셔 부인에게 마카로니를 건넸다. 마카로니 요리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안타깝게도 피셔 부인은 애초에 마카로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길고 벌레같이 생긴 건 딱 질색이었다. 또 마카로니를 먹을 때면 남편 피셔 씨가 떠올랐다.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은 마카로니처럼 굴었다. 미끈거렸고 꿈틀거렸으며 자신을 채신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프란체스카는 사이드보드 옆에 서서 피셔 부인이 마카로니를 탐탁찮게 하는 걸 보고 기분이 우울해졌고 부인이 급기야 칼로 마카로니를 잘게 잘라버리는 걸 보고는
한층 더 낙담했다. 피셔 부인은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칼이 적당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인내심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런던에서는 테이블에 절대 마카로니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 부인은 마카로니가 싫어서 레이디 캐롤라인에게는 다시는 그걸 주문하지 말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제가 가서 젊은 부인들을 찾아올게요. 프란체스카가 맛있는 마카로니를 난도질하는 광경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야기했다. 피셔 부인은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점심시간이 12시 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 주무시는지도 모르죠. 그럼 한번 종을 더 울려봐요. 피셔 부인이 말했다. 다들 예의가 없군, 예의가 없어. 피셔 부인은 생각했다. 이곳은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기본이었다. 안 그래도 아버스너 부인 때문에 놀란 참이었다. 그 부인은 시간을 지키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이디 캐롤라인 역시 다른 건 몰라도 예의 발라 보였다. 물론 나머지 한 명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프란체스카가 종을 들고 종원으로 나가서 레이디 캐롤라인에게 다가가며 종을 쳤다. 캐롤라인은 낮은 의자에 누운 채 소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사실은 욕설이었지만 감미로운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프란체스카는 그 물 흐르는 듯한 목소리를 욕설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욕이라고 생각하겠는가? 프란체스카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마카로니가 다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캐롤라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제가 식사하러 가지 않을 땐 먹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러니 다음부턴 찾아오지 마세요.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요? 프란체스카가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프란체스카는 여지껏 머릿결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저런 머리칼엔 오직 축복만이 내려앉을 수 있고 가장 신성한 성자들의 운총만이 꽉 들어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캐롤라인은 눈을 꼭 감고 대답하지 않았다. 프란체스카는 잔뜩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피셔 부인에게 달려가서 캐롤라인의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피셔 부인은 지팡이 때문에 레이디 캐롤라인에게 가보지는 못한다고 설명했고 마침 헐레벌떡 들어오는 두 부인을 대신 내보냈다. 그리고는 다음 코스인 맛있는 오믈렛을 먹으려 했다. 오믈렛에는 싱싱한 완두콩이 양쪽으로 빼곡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피셔 부인이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자 프란체스카는 이번에도 눈치를 봤다. 그때 바깥에선 캐롤라인이 불평하고 있었다. 다들 왜 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하는 걸까? 자신이 생각할 때 산살바토레는 호텔이었고 원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캐롤라인은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익숙한 구경꾼들은 자꾸만 그녀 주변을 맴돌았고 이번엔 이키하는 부담스러운 손길이 자신의 이마를 짚는 게 느껴졌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군요. 피셔 부인의 목소리는 아니었으니 필시 다른 두 부인 중 한 명일 것이었다. 머리가 좀 아프네요. 캐롤라인이 웅얼거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았다. 이 핑계라면 쉽게 평화를 되찾을 것 같았다. 이를 어쩌지? 차를 좀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버스넷 부인이 물었다. 여기 오면 잔소리꾼들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캐롤라인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차라니 생각만 해도 싫었다. 이 더위에 그것도 한낮에 따뜻한 차를 마신다고? 아니에요. 생각 없어요. 캐롤라인이 말했다.
조용히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윌킨스 부인이었다. 저쪽이 그나마 센스가 있군. 캐롤라인은 생각했다. 한쪽 눈을 살짝 들어 올려 이런 기특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했다. 주근깨가 많은 여자였다. 그렇다면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한 여자가 아까 이마를 짚은 쪽이었고, 주근깨 많은 여자가 자신이 보기엔 더 괜찮아 보였다.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잖아요. 아버스넷 부인이 말했다. 진한 커피라도 한잔 하는 게 어떨까요? 캐롤라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스넛 부인이 손을 치울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 어차피 아버스넛 부인이 종일 거기 있을 수는 없을 테고 곧 다른 데로 갈 테니까. 죽은 깨가 말했다. 우리가 조용히 해준 것 말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는 죽은 깨 부인이 머리에 손을 대고 있던 사람의 소매를 끌어당겼는지 캐롤라인의 이마가 편안해졌고, 잠시 손을 치운 사람이 가만히 있는가 싶더니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져 갔다. 레이디 캐롤라인은 머리가 아프대요. 아버스넷 부인이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셔 부인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차나 커피를 권했지만 싫다고 해요. 두통약이 혹시 이탈리아어로 뭔지 아세요? 머리가 아플 땐 피마자 유가 제일이지. 피셔 부인이 말했다. 레이디 캐롤라인은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윌킨스 부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오믈렛을 다 먹고 다음 음식을 기다리던 피셔 부인이 말했다. 예전에 칼라일이 한 번씩 두통을 심하게 호소했는데 약으로 계속 피마자유를 먹였지. 심하다 싶을 만큼. 우리 아버지는 피마자유가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철학까지 바꿔준다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레이디 캐롤라인이 원한다면 한번 먹어볼만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복용하면 안 되겠지만요. 혹시 그걸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스넛 부인이 물었다. 그건 모르겠군요. 캐롤라인은 알 텐데 한번 물어봐요. 아이고, 머리 안 아프다니까요. 내 말 들어요. 윌킨스 부인이 마카로니를 먹느라 낑낑대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윌킨스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 말을 할 때 윌킨스 부인이 보인 행동 때문에 피셔 부인은 퍼뜩 무언가를 떠올렸다. 아버스넷 부인은 윌킨스 부인에게 물었다. 그럼 왜 아프다고 하는 걸까요? 예의를 차리려고 그런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버스넷 부인이 다음 코스 음식이 나오기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던 피셔 부인에게 웃으며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말고 잠시 기다렸다. 윌킨스 부인이 식어서 굳이 빨리 먹을 이유도 없는 마카로니를 먹으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윌킨스 부인의 의견은... 하지만 피셔 부인은 윌킨스 부인의 의견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피셔 부인이 윌킨스 부인을 엄하게 바라보며 질문했다. 왜 레이디 캐롤라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그냥 아는 거죠. 윌킨스 부인이 말했다. 피셔 부인은 싸늘한 태도로 물었다. 어떻게 그냥 안다는 겁니까? 제가 아까 나갔을 때 레이디 캐롤라인의 마음을 읽었거든요. 피셔 부인은 그에 대해선 어떤 말도 하려 들지 않았다. 저런 백지 같은 사람과 굳이 더 신경 써서 대화할 생각이 없었다. 대신 프란체스카가 사이드보드 쪽에 서 있는데도 옆에 있는 작은 식탁종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는 다른 음식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어서 다음 음식 가져다 줘요. 그랬더니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프란체스카가 식어버린 마카로니를 가져다 주었다.
정원은 작고 길쭉해서 몸을 숨기는 게 불가능했다. 정원에는 박태기나무, 능수버들, 반송 같은 나무들이 낮은 난간 가까이에서 자랐다. 장미덤불도 사람을 숨겨주지는 못했다. 덤불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한 걸음만 가도 금세 들켜버리고 말았다. 북서쪽 모퉁이에서 거대한 벽이 튀어나온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옛날 불신이 팽배했던 시기에 관찰을 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했을 법한 골이나 돌출물이었다. 그것과 집 사이에는 서양나무가 두껍게 자라고 있어서 거기서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가능했다. 캐롤라인은 누가 보고 있지 않은지 주변을 살핀 다음 죄 짓는 사람처럼 까치발을 하고 조심스럽게 걸어 의자를 그쪽으로 옮겼다. 북동쪽 모퉁이에도 이것과 꼭 닮은 구조물이 벽에 붙어 있고 거기에서는 매차고 뒤에 아름다운 산맥과 많이 보여 풍경은 훨씬 더 아름다웠지만 노출이 되어 있어서 곤란했다. 주변에 덤불도 자라지 않았고 그늘도 없었다. 그래서 북서쪽 구조물에 앉아야 했고 거기에 자리를 잡은 뒤 쿠션에 머리를 대고 난간 위에 편하게 발을 올렸다. 아래 광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보면 발 두 개가 두 마리 흰 비둘기처럼 보일 터여서 캐롤라인은 이제야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셔 부인은 담배 냄새를 느끼고 캐롤라인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아챘다. 신중하지 못한 캐롤라인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피셔 부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담배 냄새도 귀신같이 맡아냈다. 부인은 점심을 먹고 난 뒤 커피를 마시려고 식당에서 정원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강한 담배 냄새를 맡은 것이다. 피셔 부인은 프란체스카에게 유리문 바로 바깥 그늘에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윌킨스 부인은 그곳으로 테이블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피셔 부인에게 레이디 캐롤라인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정원은 모두를 위한 거라고 피셔 부인이 적절하게 되받아쳤다. 피셔 부인은 윌킨스 부인의 그런 태도를 보고 눈치 없이 거들먹거린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원으로 들어갔고 바로 레이디 캐롤라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혼잣말을 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란... 그러고는 캐롤라인을 찾으러 갔다. 이제 점심을 먹고 나니 식사하기 전보다 행동하는데 힘이 났다. 서양나무 숲으로 곧장 걸어가며 이제는 아무도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피셔 부인은 생각했다. 세상은 따분해졌고 유머 감각을 깡그리 잃어버렸다. 피셔 부인은 레이디 캐롤라인 같은 사람에게 꽤 도움이 될 만한 약을 줄 수 있고 또 줄 생각이었다. 몸이 좋지 않다고요. 피셔 부인이 구조물의 좁은 입구에 서서 착한 일을 하기로 작심한 사람처럼 굳건한 표정으로 미동 없이 자고 있는 캐롤라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피셔 부인은 목소리가 깊고 굵었다. 인생 후기 여성에게 간혹 찾아오는 남성성이 부인에게도 찾아왔던 것이다. 캐롤라인은 자는 척하려 했지만 그러려면 담배가 손가락에 끼어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어야 했다. 캐롤라인은 그걸 잊고 있었다. 피셔 부인은 그 상황을 간파했으므로 구조물 안으로 들어와 좁은 도르자에 앉았다. 하지만 한기가 들기 시작해서 오래 앉아있기는 어려웠다. 부인은 앞에 있는 사람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틀림없이 예쁘고 페링퍼드에 있어도 먹힐 만한 얼굴이었다. 위대한 남자들조차 여자의 겉모습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니 참 이상한 노릇이었다. 피셔 부인은 실제로 테니슨이 모두의 눈을 피해 그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모여든 저명한 모든 사람을 저버린 채 아무도 들어본 적 없고 우연히 그곳에 들른 장점이 있다면 오직 예쁘다는 것밖에 없는 젊은 여자와 창가로 가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었다. 미녀는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아보게 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미녀는 남자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다.
아내가 있는 사람들조차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피셔 씨도 살면서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 오는 길이 많이 힘들었나 보군요. 피셔 부인이 말했다. 간단하면서도 잘 듣는 약이 필요하겠어요. 마을에 피마자유 같은 게 있는지 도미니코에게 물어볼게요. 캐롤라인이 눈을 뜨고 피셔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잤다면 담배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캐롤라인은 화가 나서 피셔 부인을 빤히 응시했지만 부인에겐 매력적이면서도 유순한 눈길로 보여질 뿐이었다. 자, 내 말을 잘 듣고 몸을 추스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탈리아에 있으니 조심해야지. 우선 잠을 좀 자는 게 좋겠군요. 전 자러 가지 않을 거예요. 캐롤라인이 딱 잘라 말했다. 마치 한 조연 역할을 하는 여배우가 읊었을 법한 대사처럼 황량한 느낌이었다. 캐롤라인의 목소리는 멋졌다. 그녀는 태어난 지 10년 만에 지성과 재치가 듬뿍 묻어나는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 덕분에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의 뇌리에 남았다. 가수가 돼야 했겠지만 음악에는 소질이 없었다. 대신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마치 주문을 거는 것 같았다. 얼굴은 생기발랄했고 낯빛은 아름다웠다. 캐롤라인을 보기만 하면 어떤 남자든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거기다 목소리까지 들으면 남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배웠든 안 배웠든 늙었든 젊었든 욕망이 있든 없든 모든 남자가 똑같았다. 캐롤라인의 세계에 있는 남자들과 버스 차장들이, 장군들과 전쟁 중에 난감한 시간을 보냈던 영국 병사들이, 교회 관리인들과 주교가, 건강이 좋든 안 좋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그들이 누구든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든 상관없이 캐롤라인만 보면 모든 남자의 눈에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캐롤라인의 목소리까지 들으면 타오른 불길은 꺼질 줄 몰랐다. 하지만 정작 캐롤라인은 그런 상황에 넌더리가 났다. 그건 난관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철없던 시절엔 캐롤라인도 그것을 즐겼다. 흥분했고 승리감에 도취했다. 박수와 주목을 받았으며 어디를 가든 호평을 받았다. 집에서도 너그럽고 기꺼운 대접만 받았고 그 모든 것이 기뻤고 매우 쉬웠다. 이런 성취에는 아무 준비나 노력, 공부가 필요하지 않았다. 어떠한 수고도 들일 필요가 없었다. 그저 얼굴을 보이고 무슨 말이든 하면 된 것이다. 그러나 점점 경험이 쌓였다. 결국 캐롤라인은 애를 써야 했고 노력을 해야 했다. 놀라움과 분노에 차서 자기 방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의 외모는,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집착을 낳았다. 캐롤라인은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유력한 사람의 전적인 신뢰를 받으며 그들의 세계에 들어섰지만 곧 불신이 싹트고 다음에는 염증을 느꼈고 곧 위축되었으며 끝에 가서는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가끔 캐롤라인은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보편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거나 아무 일이나 하는 한낱 얼굴만 남은 여자처럼 여겨졌다. 걸핏하면 이상하고 애매한 언쟁에 휘말렸고 이유도 없이 다른 여자들의 미움을 샀다. 전쟁이 터졌고 전쟁은 캐롤라인을 끝장내버렸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결혼하려 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죽어버렸고 캐롤라인은 사랑에 넌더리가 났다. 그 뒤로 그녀는 늘 비통했다. 꿀에 처박힌 말벌처럼 인생의 달콤함 속에서 맹렬하게 허우적대고 있었다. 날개를 빼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았다. 다른 여자들을 능가하는 것은 캐롤라인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성가신 남자들이 싫었다.
이미 결혼한 남자들과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오직 그녀에게 사랑을 구걸했고 금세 너무나 우습고 피곤해져 버렸다. 그건 정상적인 허기를 가진 건강한 사람에게 설탕만 먹이는 꼴이었다. 사랑, 사랑. 그 단어만 들으면 캐롤라인은 누군가를 때리고 싶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려 하면 기가 질려 묻곤 했다. 그런데 왜 제가 당신을 사랑해야 되죠? 제대로 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모순된 말만 듣게 될 뿐이었다. 불행한 캐롤라인은 깊은 냉소에 사로잡혔다. 우아하고 매력적인 겉모습은 세상을 계속 더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환멸로 시들어갔다. 미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아무리 준비해도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아름다움으로 시간을 낭비해버렸다. 이제 아름답지 않은 날이 곧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캐롤라인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했다. 눈에 띄는데 염증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익숙해졌고 다른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목을 끌지 못하고 빛이 바래고 추레하고 어둑해지는 것은 아마 몹시 고통스러울 터였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오랫도록 그 상태가 유지될 것 아닌가. 끝에 가서 인생이 좋지 않게 되어버린다고 상상해보라. 젊을 때의 두세 배만큼 긴 시간 동안 못생기고 늙은 모습이라고 상상해보라. 모든 게 짜증났다. 캐롤라인은 하고 싶은 게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건 수천 가지나 됐다. 회피, 침묵, 눈에 띄지 않는 것. 한때 캐롤라인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간절히 원했다. 그리고 여기, 심지어 여기에서조차 잠깐의 평화도 허락되지 않았다.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이 황당한 여자는 캐롤라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는 캐롤라인에게 억지로 피마자유를 마시게 한 다음 자러 가게 할 요량이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지요. 당신 어머니가 해줄 만한... 근데 어머니가 있나요? 캐롤라인은 살짝 놀랐다. 어머니가 있냐고? 어머니를 뺀 무엇으로 캐롤라인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캐롤라인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후작 부인이었고 궁정에서도 지위가 높았다. 한창 땐 캐롤라인의 아버지 역시 지명도가 상당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심각한 실수를 몇 가지 저질렀고 지금은 전성기에서 살짝 벗어났다. 그럼에도 캐롤라인의 아버지 역시 상당히 유명했다. 캐롤라인은 자기 가족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나 적어도 자신과 부모님을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게 오히려 엄청나게 마음이 편해졌다. 갑자기 캐롤라인은 피셔 부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마 다른 두 여자도 자신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처음 그들을 만나 신청서를 쓸 때 캐롤라인은 당연히 자기가 누군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다. 특히나 면접을 볼 때 그들이 신원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아서 분명 자기를 안다고 확신했다. 이미 알고 있으니 신원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갑자기 캐롤라인은 용기가 났다. 산살바토레에 있는 사람 누구도 자신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한 달 내내 자신을 숨길 수 있다면,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들러붙어 있고 막힌 모든 것과 온갖 잡음을 잊을 수 있다면, 결국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생각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그 생각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생각하고 결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요. 제가 뭐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캐롤라인은 피셔 부인이 자신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무릎을 손으로 감싸쥐고는 조금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피셔 부인을 올려다보며 갑작스레 말했다. 캐롤라인은 피셔 부인을 바라보며 어떤 결론에든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건 표류하기를 멈추고 무언가를 찾고 꽉 붙잡는 일이었다. 피셔 부인이 작은 눈으로 찬찬히 캐롤라인을 살폈다. 당신 같은 젊은 여자가 원하는 건 남편과 아이들이겠지요.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어요. 하지만 그게 제 결론은 아닐 거예요. 캐롤라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피셔 부인이 돌의 냉기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라면 그런 생각들로 골머리를 앓지는 않겠어요. 여자는 그런 걸 생각하라고 머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난 좀 쉬러 가야겠어요. 근데 왜 아프다고 했지요?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러면 내가 공연히 여기 온 거군요. 그래도 제가 아프지 않다는 걸 확인해서 좋지 않으세요? 캐롤라인이 미소 지었다. 피셔 부인조차 그 미소에 매료되었다. 당신은 정말 예뻐요. 당신이 5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아쉽군요. 내 친구들이 당신을 보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전 사람들이 절 쳐다보는 게 싫거든요. 허튼 소리. 당신 같은 젊은 여자들한테 그게 가장 좋은 일이지요. 그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장담컨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보지 않곤 못 베겼을 거예요. 사실 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싫어요. 캐롤라인이 눈살을 찌푸렸다. 최근에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캐롤라인 양, 난 젊은 현대 여성이 뻐기는 게 정말 싫지요. 어리석어 보이고 가련해요. 그러고는 피셔 부인은 지팡이로 자갈을 딱딱 짚으며 가버렸다. 괜찮아. 캐롤라인은 혼잣말을 하며 쿠션에 머리를 대고 난간에 발을 올려 다시 편한 자세를 취했다. 사람들이 멀리 가버려도 캐롤라인은 그들이 가버린 이유에 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 캐롤라인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지 않나요? 캐롤라인이 산살바토레에 가겠다고 말하기 직전 캐롤라인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어본 말이다. 어머니는 딸이 이상한 말만 하고 나이가 든 탓인지 아주 젊은 남자, 아니 거의 소년에 가까운 남자들 말고는 가능하면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어드는데 충격받았고 마음이 힘들었다.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 그러고 싶다면 그대로 놔둬요. 저렇게 예쁜 여자아이가 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게 있겠소. 딸에게 푹 빠져버린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캐롤라인 어머니도 순순히 그 말에 따랐다. 피셔 부인은 레이디 캐롤라인에게 신경 쓴 걸 후회했다. 부인은 공연히 화가 나서 지팡이로 돌바닥을 내리치면서 개인 응접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공연히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며 피셔 부인은 견딜 수 없었다. 현 세대의 젊은이들은 위대하고 좋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똑똑하다는 명성을 얻으려 하는 것 같았다. 멍청한 것들 같으니라고 피셔 부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응접실에 갔는데 거기에도 자신이 보기에 멍청이들이 또 앉아 있었다. 어쩌면 지금 자신의 기분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아버스넷 부인은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윌킨스 부인은 피셔 부인이 너무나 아끼는 필기용 테이블에 앉아 프린스 오브 웨일즈 주택가에서 가져온 부인 전용 펜으로 뭔가를 쓰고 있었다. 피셔 부인의 방에서 피셔 부인의 펜으로. 여기 정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도 방금 여길 발견했어요. 아버스넷 부인이 공손하게 말했다. 전 멜로시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윌킨스 부인이 고개를 돌려 말했다.
피셔 부인은 그녀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든 멜럿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든 관심이 없었다. 제가 여기 잘 도착했다는 걸 멜럿이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산살바토르에 와서 굉장히 긍정적이 된 윌킨스 부인이 말했다. 산살바토르에 도처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만으로도 화합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흉벽에 핀 꽃에서 나는 향기가 응접실로 들어와 방 안에 있던 꽃향기와 만나 서로 성스러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그려지는 듯했다. 이렇게 온유한 분위기에서 누가 화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천지가 아름다운 곳에서 누가 낡고 거친 런던의 방식으로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셔 부인은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것 같아 보였다. 아름다움이 넘쳐나 모두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인데 피셔 부인은 더 얻으려 했고 자기만 사용하려고 어느 부분을 막아버렸다. 윌킨스 부인은 평화롭고 비범한 분위기에서 하루 이틀 더 있다 보면 피셔 부인도 반드시 마음이 활짝 열릴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피셔 부인은 확실히 극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윌킨스 부인과 아버스넛 부인을 분노 비슷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싫으신 것 같군요. 윌킨스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실을 직시하며 말했다. 도대체 이유가 뭐죠? 피셔 부인이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말했다. 난 당신네들이 여기가 내 방이란 걸 알 거라고 생각했지. 사진 때문에요? 윌킨스 부인이 말했다. 아버스넷 부인도 놀라서 약간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편지지와 펜. 피셔 부인이 펜을 가리켰다. 펜은 아직 윌킨스 부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아, 이게 부인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윌킨스 부인이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펜 때문에 편지가 참 잘 쓰인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응접실이잖아요. 피셔 부인의 태도를 어이없어 하며 아버스넷 부인이 물었다. 다른 응접실이 있잖아요. 당신 둘이 응접실 2개를 다 차지하면 안 되지. 내가 당신들 공간을 침범할 생각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내 공간에 침범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군. 하지만 왜? 아버스넷 부인이 또 이유를 제기하려 했다. 윌킨스 부인이 끼어들어 피셔 부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네, 그게 자연스럽겠네요. 사실 무엇이든 친구들과 함께 해야 즐거운 법이지만 프린스 오브 웨일즈 주택가의 생활 태도에 젖은 피셔 부인이 아직 그걸 원치 않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 부인도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윌킨스 부인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어쩌면 제게 펜을 쓰라고 빌려주실 수도 있겠고요. 윌킨스 부인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피셔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햄프스테드 출신의 남루한 젊은 여인이 말하자면 등을 토닥이듯 자신이 곧 나아지리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가볍게 말하는 걸 듣고 피셔 부인은 어느 날 자기 남편이 보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에 동요가 일었다. 그녀는 윌킨스 부인을 확실하게 제압해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윌킨스 부인은 웬만해선 잘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았다. 예를 들어 그때 윌킨스 부인은 전혀 무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듯 근심 걱정하는 기색 하나 없이 밝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제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나 할까? 만약 알지 못하면 너무 무감각해서 그걸 느끼지도 못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없었다. 피하는 수밖에. 나는 노인네라 나만의 방이 필요하지요. 지팡이 때문에 마구 돌아다닐 수 없거든. 돌아다니지 못하니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런던에서 이미 그럴 거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왜 내가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거요? 사람들이 종일 떠들고 문을 열어둔 채 들락거리면 조용하게 지낼 수 있다던 조건을 당신들이 깨는 겁니다. 피셔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흰 조금 더 방해할 생각이... 아버스넷 부인이 말을 시작하자 이번에도 윌킨스 부인이 끼어들었다. 부인이 마음에 드는 방을 가지게 돼서 저희도 기뻐요. 저희가 그걸 몰랐네요. 이제 들어오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부인이 저희를 초대하실 때까진 어쨌든 오지 않을 거예요. 윌킨스 부인이 쾌활한 표정으로 피셔 부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곧 초대 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고는 편지를 집어들고 아버스넷 부인의 손을 잡더니 문으로 데려갔다. 아버스넷 부인은 가고 싶지 않았다. 넷 중에 가장 온화한 편인 아버스넷 부인은 이 방에 끝까지 남아서 싸우고 싶다는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물론 실제로는 그랬을 리 없고 어떠한 공격적인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인은 그저 피셔 부인에게 조곤조곤 이유를 따져 묻고 싶었을 뿐이다. 어쨌든 무슨 말이든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다가 학교 당국에 걸린 여학생처럼 평가되거나 내몰리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윌킨스 부인이 워낙 힘있게 문으로 데려갔고 이번에도 그녀는 윌킨스 부인의 균형 감각과 부드럽고 상냥한 성질에 놀랐다. 영국에선 분명 상당히 거센 편이었다. 그런데 이탈리아로 온 순간부터 로티 윌킨스는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확실히 아주 행복해 보였다. 행복이 저 정도로 완벽하게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니. 저토록 독보적이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다니. 로즈도 행복했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다. 로즈 아버스넛은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이 사랑스럽고 완벽한 장소, 그 이상의 무엇. 이곳을 더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줄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선 프레데릭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살면서 처음으로 완벽한 아름다움에 둘러싸이자 그걸 프레데릭에게 보여주고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일념에 사로잡혔다. 로즈 아버스넛은 프레데릭을 원했다. 간절히 그를 원했다. 참 안 됐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윌킨스 부인이 의기양양해하는 피셔 부인을 두고 부드럽게 문을 닫으며 말했다. 정말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아버스넛 부인이 말했다. 곧 괜찮아지겠죠. 우리가 그 방에 가서 앉을 생각을 한 게 잘못인가 봐요. 거기가 제일 좋았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다른 장소도 많은데요, 뭐. 피셔 부인은 너무 불쌍한 노인네예요. 그냥 거기 있게 해줘요. 우리 뭐 상관없잖아요. 다른 좋은 데도 많고. 윌킨스 부인은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알아본 뒤 멜러시에게 편지를 붙이러 마을에 갈 거라며 로즈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계속 멜로시 생각을 했어요. 전날 밤 비를 맞으며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앞뒤로 나란히 걸을 때 윌킨스 부인이 말했다. 윌킨스 부인이 앞섰고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스넛 부인이 뒤를 따랐다. 영국에서는 반대였다. 로티는 너무 꼴사납게 불쑥 튀어나오거나 소심한 표정으로 주저했고 가능하면 차분하고 합리적인 로즈의 뒤만 따라다녔다. 멜로시 생각이 자꾸나요. 로즈가 못 들은 것 같았는지 윌킨스 부인이 어깨너머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래요? 로즈는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로즈가 멜러시를 속였기 때문에 그를 좋아할 수 없었다. 사실 그것이 멜러시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걸 아버스넛 부인은 인식하지 못했고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은 탓이라고 여겼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잘못되었고 주제 넘는다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틀림없이 로티의 남편이 자신보다 훨씬 더 신에 가까울 터였다. 그럼에도 로즈는 멜러시가 기껍지 않았다. 내가 아무래도 너무 못된 년이었어요. 윌킨스 부인이 말했다. 못된 뭐라고요? 아버스넛 부인이 귀를 의심했다. 남편을 그렇게 따분한 곳에 내버려 두고 나만 여기 와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남편도 부활절에 나를 이탈리아로 데려올 계획이었는데 내가 그 얘기 했던가요? 사실 아버스넛은 은연중에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못하게 했다. 로티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로즈는 대화 주제를 바꿔버렸다. 삶에서뿐만 아니라 대화에서도 누군가의 남편이 등장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남편도 따라 나오게 마련이다. 로즈는 프레데릭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었다. 남편이 있다는 뻔한 사실 말고는 남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멜러시가 방해를 했다는 얘기 정도는 오고 가야 했지만 로즈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필요 이상으로 쏟아내지 않기 위해 애썼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로티는 가던 길을 멈추고 로즈를 돌아보았다. 네. 로즈는 다른 이야기거리를 찾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이제 제가 왜 저를 못된 년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남편은 휴가를 나랑 이탈리아에서 보낼 계획이었고 난 남편을 혼자 집에 두고 이탈리아에서 보낼 생각뿐이었죠. 로티는 로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멜러시가 화가 나고 속상할 이유는 충분해요. 로즈 아버스넛은 깜짝 놀랐다. 로티가 그녀의 눈앞에서 한시가 다르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게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놀랍게도 로티는 성자와 비슷해져 갔다. 이곳에서 로티는 멜러시에게 애정을 느꼈다. 그날 아침만 해도 그들이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 로티는 멜러시가 가볍고 투명한 천이나 정확한 빛깔을 알 수 없는 한낱 무지개 같다고 말했었다. 그게 불과 그날 아침이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쯤에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편지를 다 써낼 만큼 그가 형체 있는 사람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난 지금은 멜러시가 화나고 속상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스스로를 못된 년이라고 칭할 정도였다. 흔치 않은 용어였기에 더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더 충분했다. 로즈는 놀란 눈으로 로티를 바라보았다. 만약 계속 이런 식이라면 곧 머리 주변에 후광이 나타날 것만 같았고 로티의 엷은 갈색 머리에 스미는 빛이 나무 둥치 사이로 비치는 태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로티에게 후광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했다.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친해지려는 거대한 욕망, 순수한 선의에 대한 욕망이 로티에게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로즈의 경험으로는 선한 상태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만 도달할 수 있었다. 거기에 이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실 사람은 절대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오직 그 순간에만 가능했다. 그 길을 가는 데는 극단적인 인내가 필요했고 내내 의심이 따랐다. 그런데 로티는 그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분명 충동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리라고 로즈는 생각했다. 단지 방향만 바꾼 것이다. 로티는 지금 성급하게 성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딘가에는 폭력적인 반대작용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로즈는 로티의 밝은 눈동자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길이 가팔라서 로티는 로즈보다 훨씬 아래에 있었다. 그걸 그렇게 빨리 확신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 확신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편지로 다 말했어요.
맙소사. 로즈가 멀뚱멀뚱 바라보다 말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로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두드렸다. 다 들어있다고요? 광고며 내가 예금한 돈, 경비,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이 오면 다 이야기할 거예요. 로즈가 놀랐다. 남편이 오면요? 네, 여기 와서 함께 있자고 초대했어요. 로즈는 충격을 받고 로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것 보세요. 그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니, 그리고 남편을 놔두고 떠나왔다니, 제가 정말 못된 여자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못됐어도 멜로시아에게 이제 이리 와서 함께 즐기자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비상금으로 남편도 함께 즐겨야 조금이라도 면목이 서죠. 어쨌든 남편이 날 수년 동안 재워주고 먹여줬으니까 사람이 그런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당신의 남편이 올까요? 로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로티는 간곡하게 말하고는 덧붙였다. 불쌍한 사람. 그 말을 듣고 로즈는 주저앉고 싶었다. 멜러시가 불쌍하다고? 몇 시간 전에는 존재조차 어렸던 그 멜러시가? 길 모퉁이에 자리가 있어서 로즈는 거기 가서 앉았다. 거기서 숨을 돌리며 시간을 벌고 싶었다. 시간이 있으면 성큼성큼 달려가는 로티를 따라잡아 지금 로티가 안타까워하는 일을 저질러 버리기 전에 멈추게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산 살바토레의 멜러시라니. 로티가 최근까지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멜러시. 자신이 속였던 그 멜러시를 초대한다고? 여기 올 거예요. 알 수 있어요. 내 눈엔 보이거든요. 로티가 로즈의 생각에 대답하듯 말했다. 로즈가 걱정 어린 눈으로 로티를 바라보았다. 로티는 매번 저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보인다고. 그렇게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러니 멜러시 윌킨스 씨도 틀림없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버스넛 부인이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다. 애쓰지 말아요. 로티가 미소 지었다. 내가 좋아하는 로티니까 애는 써야죠. 오, 로즈. 로티는 재빨리 몸을 굽혀 로즈를 껴안았다. 하지만 로즈는 무언가 걱정이 되는 듯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우린 기본적으로 도망치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고작 하루 만에 편지를 쓴다고요? 로즈가 말을 멈추었다. 네, 바로 제가 벗어나려 했던 그 사람에게요. 로즈, 맞아요. 어리석고 비논리적이죠. 하지만 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뭐랄까, 저는 지금 사랑으로 충만해요. 로즈는 잠시 침묵한 뒤에 말했다. 멜로시에게도 이곳이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티가 소리내어 웃었다. 글쎄요. 하지만 서로 그렇지 않다 해도 제 마음엔 사랑이 넘쳐 흐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사실 전 집에서 째째한 사람이었어요. 늘 재고 계산만 했죠. 난 옳은 것에 대해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정의가 중요하게로도 한 것처럼요. 그런데 선한 건 사랑뿐이에요. 집에선 내가 사랑한 만큼 멜러시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멜러시를 사랑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 집이 얼마나 재미없고 몸이 건조했겠어요. 로즈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로티에게 크게 놀랐다.
산살바토레가 이상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로티는 갑자기 확신에 찬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로티가 햄프스테드에서는 절대 쓰지 않을 그런 말들이었다. 로티는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로즈마저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윌킨스 부부, 특히 멜러시가 아무리 젠체하고 그가 아무리 거만해 보여도 그들 부부는 로즈 부부보다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기반 위에 있는 것 같았다. 로티는 멜러시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답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로즈는 프레데릭에게 도저히 편지를 쓸 수 없었다. 그가 답장하지 않으리란 걸 너무 잘 아니까. 답장하더라도 편지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형식적인 말과 마지못해 몇 자 끄적여서 보낼 게 뻔했다. 그건 아예 답장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쁠 것이었다. 남편이 직접 봉투에 쓴 주소와 자기 이름을 보면 가슴이 찔린 듯 아릴 테니까. 또한 초창기에 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소환될 게 뻔했다. 이별에 쓸쓸해하며 그가 보낸 편지들, 사랑과 그리움으로 아파하며 그가 보낸 편지들. 분명 겉봉은 그런 초창기 편지들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열어보면 필시 이런 내용일 것이다. 편지 고마워.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요. 서둘러 돌아올 필요 없어. 돈이 더 필요하다면 말하고. 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의 프레데릭. 안 된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로즈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전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네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로티가 혼자 서둘러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진 말아요. 그냥 당장 편지 써서 오라고 하세요. 누구한테요? 당신 남편이요. 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또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